자, 물가가 어디까지 오를까요? 왜 이렇게 안 잡힐까요? 제가 물가는 더한 것 같다. 예, 요 세 가지. 첫 번째, 물가가 어디까지 오를 것이냐. 두 번째, 물가가 왜 이렇게 안 잡히느냐. 3번, 체감 물가가 더한 것 같다. 요 세 가지를 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물가가 어디까지 오를까요? 6% 넘어가긴 힘듭니다. 아마 더 지금 반짝 튀었더라도 이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씩 떨어지는 형국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금리 효과 못 받는다고 라이트하우스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어요. 기저효과 때문에. 자, 오를 수 있는 가격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가격까지 오르는데 빨리 화폐 가치를 높여서 덜 오르도록 만들든가.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인플레이션이 심각했죠. 그러니까 2년 전이랑 비교해보면 답이 나와요. 2년 전에 얼마였는데 지금 한 10%가 올랐어요. 근데 1년 전에 한 6% 올랐다. 그러면은 지금 4% 오르는 거죠. 근데 1년 전에 3%밖에 안 올랐다. 그럼 지금 7% 오르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건데 문제는 작년에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고 플러스로 여기에는 높은 유가, 그 다음에 식료품 가격 상승률이 동반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도 디스인플레이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이유가. 근데 물가랑 근원물가 두 가지를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물가는 전부 반영하는 거고 근원물가는 변동성이 적은 품목 중심으로 반영을 하는 건데 물가, 근원물가 다 올랐죠. 지금 물가가 잡히기 위해서, 진짜 물가가 잡히기 위해서는 근원물가를 잡아야 한다. 근데 이 근원물가가 안 잡히고 있죠. 근원물가가 안 잡히는 이유는 당연히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물가란 뭐예요? 물건의 가격.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실물 가격이죠. 그래서 실물 가격이 많이 오른다는 건 반대로 화폐 가치가 하락폭이 크다. 화폐 가치 하락폭이 크기 위해서는 화폐 가치를 올려야 되고, 올리는 방법은 유동성을 회수하고,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한 크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직접적 회수와 간접적 회수가 있는데, 직접적 회수가 뭐예요? 양적 긴축. 실질적으로 돈을 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코로나 터졌을 때 RP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 환매 조건부 채권이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중앙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환매 조건부 채권인 RP를 매입을 하면서 돈을 주죠. 그러면 이게 시중에 돈을 푸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중에 다시 RP를 매각을 하면서 아까 줬던 돈 플러스 이자로 회수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환매 조건부 채권이고, 이런 RP를 회수하게 된다. 이게 직접적 회수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양적 긴축이 들어가고 있어요. 돈 푼 거 회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간접적으로 하는 게 금리 인상. 자, 금리 인상으로 돈을 회수하는 방법은요, 예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사람들의 시중 유동성이 예금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죠. 또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로 풀었던 유동성이 회수가 되는 거다. 이게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금리 인상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돼요? 기준금리. 기준금리 올려요? 그러면은 기준금리를 올린 대로 바로 기준금리가 3.5%니까 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는 3.5%야. 이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에 영향이 가야 되죠. 그래서 이게 기준금리, 즉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인상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회수가 돼야 되는데 정부에서 무슨 짓을 해버렸어요? 대출금리 인하를 시켰죠. 자, 대출금리 인하를 시켰죠. 억지로. 은행이 너무 돈을 많이 쳐먹는다. 자, 여기까진 그렇다 칩시다. 그래서 대출금리를 인하를 시키면서 명분을 뭘로 잡았냐? 예대금리 차가 너무 큽니다. 근데 원래 금리 인상기에는 예대금리 차는 당연히 커져요. 왜? 금리 인상기에는 부실 채권,
부실채권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그 손실도 대비해서 더 쌓아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더 빨리 올라가는 거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은행이 뭐 실적 잔치한다. 물론 실적은 늘었죠. 근데 해외에 비하면 덜 늘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대출금리를 인하했는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요. 첫 번째는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두 번째는 예금금리가 올라가죠. 예금금리가 올라가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죠. 그러면서 대출금리를 슬그머니 다시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무슨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예금 금리 인하를 실시를 한 거다. 그래서 지금 예금금리는 기준금리보다 낮습니다. 이거 굉장히 미친 짓이에요. 기준금리보다 예금금리가 낮은 나라가 도대체 어디냐? 세계에. 원래 기준금리에다 가상금리 붙여가지고 예금금리나 대출금리를 책정을 하는 건데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회수가 안 되죠. 유동성이 회수가 안 되니까 물가가 튄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 물가가 전혀 안 잡히는 거고. 문제는 근데 기저효과로 인해서 물가는 점점 더 잡혀갈 수밖에 없죠. 점점 더 잡혀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자연적으로 잡게 만들었다고 해서 체감 물가는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가 2,500원이 됐어요. 근데 2,500원까지 안 올라가게 한 1,300원 정도에서 막아야 되는데 2,500원까지 올라가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500원짜리가 1년 뒤에 1,3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1,800원이 되고, 2,000원이 되고, 2,100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상승폭은 줄어가면서 계속 올리는데 사실은 여기서 끊어야 되죠. 근데 끊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가 상승률 잡혔습니다. 전보단 낮아졌습니다. 이런 소리나 하겠지. 그런데 저렇게 회수가 안 돼서 물가 상승은 계속 높아지는데 가계대출도 계속 높아요. 가계대출도 정리가 안 돼서. 그러면은 자, 소득에서 여유자금은 어디서 나와요? 비소비 지출을 뺀 게 소비 지출 가능 금액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비소비 지출은 금리 올라가면서 많이 낮아졌어요. 지금 DSR 자체가 주담대 차주 같은 경우 6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소비 지출이 60%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소비 지출 가능 금액이 굉장히 줄었죠. 근데 물가가 튀어요. 소비하기 굉장히 힘들죠. 소비가 힘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내수 경기가 침체가 되죠. 내수 경기가 침체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실업자는 늘고 수요가 많고 임금 상승이 억제가 되죠. 물가 안정. 대단한 방법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물가가 많이 올라가요. 사람들이 그만큼 소비할 수 있게 금리로 잡으니까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금리로 잡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경제 살아나면서 어느 정도 임금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임금 인상빨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미국이 왜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더 높냐? 간단해요. 첫 번째는 필수 비용 들어가는 것들. 그러니까 생활비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들의 비중이 소비자 물가를 책정할 때 비중이 높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임금 상승폭이 높다. 임금 상승폭이 높으면은 요게 물가에 반영이 됩니다. 서비스 물가로. 그래서 파월이 원자재 상승 이런 건 괜찮다고 하는데 서비스 물가가 튈까봐 계속 걱정이 된다. 임금 상승발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임금을 억제를 했죠. 아예 정부에서 그 얘기를 했죠.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임금 억제 자제해야 된다. 그래서 임금을 억제했는데도 물가가 계속 튀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거 얼마나 죽어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100만 원을 버는데 뭐 물품 하나 샀는데 물가가 100%예요. 그런데 내 임금이 150만 원으로 늘었어요. 물가가 150%가 됐어요. 체감 물가 생각보다 크지 않죠. 많이 올랐죠. 50%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도 체감 물가는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진 않죠. 근데 내가 100만 원을 버는데 임금 억제하라고 물가 올라간다고 110만 원이 됐는데 물가는 계속 튀어가지고 160%가 됐어요. 아니 똑같이 150%로 갑시다. 어느 쪽이 더 힘들어요? 당연히 이쪽이 훨씬 더 힘들죠.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저 물가 인상이 심상치가 않은데 물가는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데 반대로 예금금리를 낮춰버렸어요. 예금금리 낮추면 물가 상승은 안 잡히는데 돈 모으기도 힘들죠. 예금에다 박아놓으면 연 3% 주는데 사놓으면 연 5%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소리예요. 이게 마이너스 금리예요. 금리가 스위스 은행처럼 돈 맡겨놓으면 돈 빼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는 실제 금리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서민들은 당연히 더 죽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체감 물가 왜 높아요?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물가 반영하는 것 자체가 그 실생활에 연관되는 그런 것들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부동산이라든가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료나 이런 거 물가에 반영돼 봤어 봐요. 2020년 5월부터 전세가 폭등했죠. 임대차 3법 이전부터 폭등했었죠. 금리 내리면서. 그럼 그때부터 물가 상승은 엄청 높게 나왔겠죠. 근데 반영 안 됐죠. 그래서 진짜 체감 와닿는 것들의 비중이 낮고 쓰잘데기 없는 것들 물가 상승률에 넣어놓으니까 미국만큼 물가는 올라갔는데 체감 물가는 그만큼 올라갔는데 물가 상승률이 낮게 나오고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심하지 않다. 안심이나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다. 이게 지금 현황이고. 그래서 세 가지 답변 드리면 뭐예요? 과연 어디까지 오를까? 기저효과 때문에 6% 7%까지 올라가기 쉽지 않다. 다만 5%대 물가는 당분간 나올 수 있다. 두 번째, 우리나라 왜 이렇게 물가가 안 잡히는가? 정부에서 억지로 금리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체감 물가가 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나라 물가 수치에 체감이 되는 진짜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의 비중이 적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해외는 물가 상승하는 만큼 임금도 빠르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물가는 올라가는데 임금은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합쳐서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